새벽 3시 반이 낡은 경비실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지요. 밖은 아직 깊은 밤의 검은 장막 속에 잠겨 있는데 형광등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이며 이 좁은 공간을 비추고 있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찌든 커피 찌꺼기 냄새가 섞여 코를 찌르는데 이 냄새가 꼭 내 지난날 같아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지요. 손때 묻은 낡은 다이얼 전화기 저걸 들여다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전화기가 우리 부부의 마지막 대화를 끊어버린 주범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 그날 새벽도 이랬답니다. 밖은 고요했고 나는 이 좁은 경비실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그때 저 지긋지긋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받기 싫었지요. 왜냐하면 그때 나는 아내에게 모진 말을 퍼붓고 돌아서는 길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 텐가. 내 인생의 짐만 되는 줄 알라니까. 얼마나 독하게 말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내 목소리가 낯설 정도랍니다. 전화벨 소리는 마치 내 죄책감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끈질기게 이어졌는데 나는 일부러 못 들은 척 삐딱하게 서 있었지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내 고집이 더 컸답니다. 그래 받아보라지. 또 무슨 핑계를 댈 건데. 나는 얄미운 오기로 수화기를 밀어버리고 외면했지요. 그게 마지막 통화 시도였다는 걸그 순간에 나는 전혀 짐작조차 못했답니다. 내 안에 도끼가 나를 앞세웠던 거지요. 고집불통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못난 사람 그게 바로 나였답니다. 세상 모든 불행은 남 탓을 해야 직성이 풀렸던 어리석은 영감탱이였어요. 며칠 전 그러니까 그날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 며칠 동안 우리 집안은 늘 냉전 그 자체였답니다. 식탁 위에는 밥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서로 마주치는 일도 드물었지요. 나는 아내의 잔소리가 지긋지긋했어요. 잔소리라기보다는 걱정이었을 텐데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속하는 족쇄처럼 느껴졌답니다. 당신 요즘 기력이 없다는데 병원은 가봐야지. 돈 타령 좀 그만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나는 으르렁거렸어요. 특히 지난주 화요일 저녁 나는 아내에게 당신은 왜 맨날 같은 소리만 반복하는 거요?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했나? 하고 소리쳤지요. 아내는 그저 눈물만 글썽였는데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졌을 거라 확신해요. 그때 아내는 서류철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답니다. 또 무슨 돈 문제로 나를 들볶으려고 저러나. 나는 그렇게 지레짐작하고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지요. 그 서류철이 무엇이었는지 그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나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어주려 하지 않았답니다. 내 속에는 상대방을 향한 독한 의심과 불신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내가 혹시라도 나 몰래 일을 꾸미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지요. 내가 이토록 옹졸하고 쩌쩌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인정하기 싫었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말이 없어졌어요. 밥을 차려주면서도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네 앞에서 늘 조용히 움직였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꼴 좋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가 점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나는 더 쌀쌀맞게 굴었고 일부러 큰 소리로 TV를 보거나 신문을 뒤적거렸어요. 그러다 사건 당일 새벽에 그 전화가 왔을 때도 나는 철저하게 외면했답니다. 받지 않은 통화 기록이 3통이나 찍혀 있었어요. 2시 15분, 2시 21분, 그리고 마지막 2시 45분. 45분이면 잠에서 깰 만도 1시간인데 나는 미련하게도 일부러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렸지요. 저렇게 매달리는 꼴이 얄미워서라도 안 받아주겠다. 이 못난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새벽을 넘기고 아침이 밝았는데 아내는 없었답니다. 출근했다고 생각했어요. 늘 하던 대로 아침밥도 없이 나갔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요. 그 텅 빈 집의 고요함이 그때는 나에게 해방감처럼 느껴졌답니다. 내가 이겼다는 듯한 그런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나는 잠시 산책을 나섰다가 경비실 앞에 섰어요.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낡은 경비실 문 앞을 지나치는데 발밑에 이상한 것이 보였답니다. 축축하게 젖은 발자국이에요. 새벽에 비도 오지 않았는데 말이죠. 콘크리트 바닥에 선명하게 찍힌 그 발자국은 누군가 물에 젖은 채로 이 경비실 앞을 배회했다는 증거 같았어요. 섬뜩했지요. 이 시간에 누가 여기에 왔을까? 혹시 아내가 돌아왔다가 나를 본 건 아닐까? 아니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나서 저렇게 돌아다닌 건가? 왠지 모를 공포감이 엄습하더군요. 발자국은 크지 않았고 급이 다른 구두 자국 같았어요. 나는 혹시라도 아내가 늦은 밤에 나를 찾아와 이 경비실 앞에서 서성였을까봐 두려워졌답니다.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그 발자국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나는 경비원에게 힐끗 시선을 던졌지만 경비원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지 인기척도 없었답니다. 이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이 사실은 나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서늘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요. 며칠 후 나는 회사를 출근했어요. 물론 아내의 부재는 여전히 신경 쓰였지만 나는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요. 그러다 점심시간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어제 내가 아내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는 이러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지경이다.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다오. 당신 같은 사람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얼마나 독하게 썼는지 꾹꾹 눌러 쓴 글자들이 마치 내 분노를 폭발시키듯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때 문득 아내의 창백했던 얼굴과 잔뜩 겁먹었던 눈빛이 떠올랐지요. 내가 너무 심했던 걸까? 차라리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빌어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스쳤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합리화했지요. 저렇게까지 말했는데 전현이 뭘 하겠어.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녀석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답니다. 나는 그 문자를 지우지도 못하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그 메시지가 마치 나를 저주하는 주문처럼 느껴졌답니다. 결국 참다 못해 나는 다시 경비실로 향했어요. 아까 그 젖은 발자국이 계속 마음에 걸렸고 새벽에 그 통화 기록이 너무나도 비정상적이었거든요. 나는 잠에서 덜 깬 듯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다가갔답니다. 아저씨 이봐요. 내가 꽤나 무례하게 불렀는데 경비원은 하품을 한 번 하고는 나를 쳐다보았어요. 뭔 일이세요, 입주민님? 그의 목소리는 피곤에 절어 있었지요. 나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어요. 지난번에 그 늦은 시간에 온 전화 말인데 기록 좀 다시 확인해 봅시다. 나는 분명히 안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찝찝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휴대폰 통화 기록과 대조해보고 싶었답니다. 경비실의 유선전화 기록이요. 나는 경비원에게 정중함을 가장하며 부탁했지요. 혹시 지난주 목요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경비실 전화로 걸려온 발신 기록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요. 행정 절차상 기록 조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비원은 귀찮다는 듯 컴퓨터를 뒤적거렸어요. 몸인원 들어오면 확인은 해드릴 수 있는데 입주민님 휴대폰 기록이랑 왜 대조를 하시려는 건데요? 나는 대충 둘러댔지요. 아니 나한테 온 전화인 줄 알았는데 혹시 내가 받았나 싶어서요. 기록이 엇갈리는 것 같아서. 경비원은 주민등록부와 신분증을 요구했고 나는 절차에 따라 꼬박꼬박 다 응했답니다. 행정 절차라는 게 참 번거롭지만 그만큼 확실하니까요. 내가 무언가를 캐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 기록에 내 모든 의심을 투사하고 있었답니다. 며칠이 더 흘렀어요. 아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요. 회사에서도 왠지 모르게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지나가는 이웃들을 마주칠 때마다 그들의 눈빛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았답니다. 마치 내가 아내를 학대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듯이요. 특히 302호 아주머니 평소엔 나한테 굽실거렸는데 오늘은 차갑게 고개만 까딱하는 개정말 얄미웠어요. 나는 생각했지요.
뭐야 이 사람들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아파트 전체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어요. 나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것만 같았어요. 어제 새벽에 왠지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저 집 남자 말이 아주 심했다던데 나는 억울했어요. 나는 그저 아내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충고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답니다. 하지만 그 젖은 발자국과 끊긴 통화 시도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점점 초조해졌고 이 모든 불길한 징조가 아내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만 커져갔지요. 나는 내가 겪는 이 모든 일이 나를 벌주기 위한 세상의 음모라고까지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나는 그날 아내와 마주쳤어요. 병원 복도였지요. 나는 급한 일로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복도를 걷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발견했답니다. 아내는 나를 보지 못한 득초점 없는 눈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 모든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그동안 쌓아뒀던 분노를 터뜨릴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당신, 여기서 뭘 하는 거요?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다닌 거야? 나는 억눌렀던 목소리를 터뜨리며 아내에게 달려갔답니다. 아내는 화들짝 놀라던 이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춤거렸어요. 그녀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창백해져 있었고 핏기가 전혀 없었답니다. 마치 종이처럼 하얗더군요. 당신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얼굴이 웬 말이야? 나는 그렇게 쏘아붙이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어요.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그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덥석 잡으려 했지만 내는 움찔하며 손을 뺐답니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도끼가 사그라들고 그녀를 향한 걱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들은 주워 담을 수 없었지요. 나는 그저 당신 당장 집에 가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그녀를 뒤로 하고 발걸음을 돌렸답니다. 그 창백함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나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이 모든 게 내 탓 같았지요. 나는 다시 경비실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절박했답니다. 나는 경비원에게 무릎이라도 꿇을 심정으로 다가갔어요. 아저씨 제발 부탁이에요. 그때 그 통화 기록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제가 너무 소홀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너무 독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혹시라도 아내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게 기록에 남아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경비원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입주민님. 제가 지난번에 주민등록 확인까지 해서 다 조회해드렸잖아요. 그때 시간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내목요일 새벽 2시 15분부터 45분 사이요. 경비원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요.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는 내 휴대폰 통화 기록을 다시 켰어요. 그 시간에 아내 번호는 부재중으로만 찍혀 있었으니까요. 경비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입주민님 보세요. 이 시간대에 경비실 전화로 걸려온 발신 기록은 딱 3건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3건 모두 입주민님 댁으로 걸려온 게 아니랍니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답니다. 분명히 2시 15분, 2시 21분, 2시 45분이 3번 모두 수신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발신 기록은 있지요. 이 번호들 혹시 아내분 번호 맞나요? 경비원은 모니터에 띄워진 3개의 발신 번호를 내 눈앞에 들이밀었지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휴대폰에 저장된 아내의 번호와 대조해 보았답니다. 처음 2번호는 낯선 번호였어요. 스팸 같기도 했고 스토커처럼 느껴지기도 했지요. 그런데 마지막 번호 2시 45분에 걸려온 그 번호가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아내의 번호가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내 명의의 해지된 구구 휴대폰 번호였던 거예요. 경비실 기록에는 명확히 그 번호에서 이쪽으로 전화가 왔다고 찍혀 있었지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건 아내가 썼을 리가 없었어요. 나는 그 번호를 해지한 지 오래였는데 말이죠. 이 번호는 대체 누구 번호입니까?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경비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글쎄요. 입주민님 명의로 해지된 번호라는데 본인 확인을 해야 저희가 뭘 알 수 있죠. 그 순간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답니다. 젖은 발자국 창백했던 얼굴 그리고 내가 무시했던 그 서류철. 아내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 전화를 받지 않은 건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날 새벽 아내는 아마도 그 낡은 번호로 나에게 필사적으로 연락하려 했던 거예요. 내가 매번 쓰던 그 번호로.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쓰던 번호는 늘 확인하면서 도그 번호는 혹시라도 내가 확인하지 않을까 봐 혹은 그 번호로 연락이 와야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까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거겠지요. 젖은 발자국은 그녀가 밤중에 급히 집을 나섰거나 혹은 그 낡은 번호를 들고 경비실 앞에서 나를 기다리다가 나를 보지 못하고 돌아갔던 흔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도 끝에 아내는 결국 병원에 가게 된 것이겠지요. 나는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낡고 딱딱한 경비실 바닥이 등 뒤로 차갑게 느껴졌답니다.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내가 오해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모질고 독하게 굴 줄이야. 아내는 나에게 살려달라고 혹은 경고하려 했던 건데 나는 내 고집과 분노에 눈이 멀어 그 모든 신호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녀에게 사라지라고 저주를 내렸던 거예요. 당신은 왜 맨날 같은 소리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절규였던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지경이다. 내가 퍼부었던 이 저주가 사실은 그녀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받지 않은 세 통의 전화 그 모든 것이 내 모진 말에 대한 답장이 아니라 그녀의 필사적인 구조 요청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토록 비난했던 그녀의 한심함이 사실은 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절박함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답니다. 나는 경비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어요. 병원으로 가야 했지요.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아요. 나는 텅 빈 복도를 허둥지둥 뛰어내려갔답니다. 발자국이 선명했던 그 바닥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콘크리트로 보였어요. 마치 세상이 나를 벌하듯 모든 증거를 지워버린 것 같았지요. 나는 아파트 로비를 뛰쳐나오면서도 울부짖었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하지만 그 외침은 텅 빈 아침 공기 속으로 흩어져 버릴 뿌나무에게도 닿지 않았답니다. 내가 짓밟고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되살아나 나를 찔러댔어요. 고집불 통모진 마로해 그리고 끝내 외면한 마지막 기회. 나는 이제야 깨달았지요.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아내의 무관심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아내에게 무관심했다는 이 참담한 진실이었다는 것을요. 결국 나는 병원에 도착했지만아 내는 이미 모든 절차를 마치고 퇴원한 상태였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를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따님께서는 며칠 전에 급성으로 쓰러지셔서 입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말의 뒷부분은 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병원 복도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답니다. 처절하게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온몸으로 뉘우치며 울었어요.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아까 그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이
이제는 나를 향한 연민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내 휴대폰을 켜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보냈던 그 모진 문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문자를 보낸 시간보다 더 늦은 시간에 아내의 번호로 발신 기록이 뜬 것을 보았답니다. 딱 한 번 새벽 2시 50분경. 내가 전화를 받지 않고 수화기를 밀어버린 지 5분 뒤였어요. 아내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말을 걸려 했던 거예요. 며칠 후 나는 다시 그 낡은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끝난 후였지요. 이제 아내는 없거나 혼자 남았답니다. 경비원은 나를 보더니 왠지 모르게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텅 빈 경비실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퀴퀴한 냄새가 여전히 났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고통스럽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이 고독한 공간이 나에게 주어진 벌이라고 받아들여졌어요. 낡은 전화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요. 나는 그 전화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수화기를 귀에 대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끊어진 회선 텅 빈 수신음.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깊은 평온을 느꼈어요. 후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간 저 전화기 앞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모진 사람이었는지 조용히 되새길 뿐이었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텅 빈 경비실과 나 그리고 내가 되돌릴 수 없는 지난 시간들 뿐이었지요. 잊혀지지 않는 그 통화 기록의 흔적만이 내 영혼을 맴돌고 있었답니다.